1960년대 경제개발과 발맞춰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등장한 댐. 시공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대형 건설 장비의 출현으로 우리나라 4대강 유역에는 전력 개발을 위한 발전용 댐과 다목적 댐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의 댐 시공 능력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댐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댐 설계만은 여전히 외국 기술력에 의존해온 상태였다. 1993년 인도차이나 반도, 라오스 남부의 지도를 바꿔놓을 대역사가 시작됐다. 메콩강가 울창한 열대 밀림 속 한가운데 흐르는 물줄기를 막고 들어서게 될 거대한 구조물, 라오스 후에이호 댐이었다. 뉴욕 변경식 수력 발전 방식으로 설계된 후에이호 댐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우리의 독자 기술로 진행되는 국내외 댐 건설사에서 보기 드문 도전이었다. 93년 첫 삽을 뜬 이후 99년 9월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성공한 라오스 후에이호 수력 발전 프로젝트. 라오스가 개방을 표방한 이래 외국 민간 자본에 의한 수력 개발 제1호, 그 첫 테이프를 우리가 끄는 것이다. 만 7년간의 대역사, 마침내 그 마침표를 찍는 날. 후에이호 댐 발전 통제실로 모여든 사람들 모두 초긴장 상태였다. 태국 전력청으로 전기를 보내는 첫 시험 무대. Ready for commercial operation to EGAT network. 라오스 후에이호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태국으로 전량 판매된다. Ready? Switch on. 마침내 발전기가 가동되고 첫 수익으로 기록될 전력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발전기 2대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은 모두 15만 킬로와트. 힘차게 쏟아지는 물과 함께 발전기는 제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7년간의 사투 끝에 마무리된 후에이호 수력발전 프로젝트. 첫 번째 상업 송전은 대성공이었다. 인생에 묻혀있던 진주를 캐내갖고 나 자신 또는 우리 국가와 라오스 정부에게 정말 빛나는 진주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넓은 유역의 그 담수된 물하고 우뚝선 그 상부 구조물이 마치 장기간 그 연애 끝에 그 결혼해서 얻은 그 자식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밀림 속 우지에서 보석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낸 라오스 후에이호 수력발전 프로젝트. 금단의 땅 라오스 밀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가능을 신화로 만들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
태국의 국경마을 총맥.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나라 라오스로 이동하는 중요 길목이다.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의 색채가 남아있는 라오스. 국경 통과 절차는 꽤 까다롭다. 그러나 이곳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Thank you. 라오스 입국 통행증을 대신하는 단어 후에이오 댐. 10년 전 라오스 우지의 밀림 속에 후에이오 댐을 건설한 한국인들을 그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다 내세울 만한 자원과 산업이 없는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그곳엔 천혜의 자원 메콩강이 있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 메콩강은 라오스의 성장 잠재력을 상징하는 강이다. 93년 대우건설은 우리와 미수교국인 라오스의 개발 가능성에 주목했다.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 동남아 배터리의 중심지가 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라오스 후에이오 댐 수주의 실무는 신상덕에게 맡겨졌다. 상당히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쟁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봤고 78년 에콰도르에서 발주처 설계 부실로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던 대우건설은 댐 건설 실패에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중동 특수 이후 호황을 누려온 해외 건설 시장이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침체기에 들어섰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후에이오 댐 수주는 BOT, 즉 기획 제한형 방식으로 접근했다. 건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운영권을 획득해 30년 동안 투자비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BOT는 해외 건설 수주 방식 중 최초의 시도. 75년 공산혁명 후 외부 세계와는 단절됐던 땅이었던 라오스. 그러나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개방을 시작했다. 미수교국인 한국에서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뜻밖의 제안. 라오스 정부 관료들은 솔깃했다. 그러나 자금과 공사 수행 능력이 없는 라오스 정부는 BOT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망설이기만 했다. 외국의 민간 자본으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라오스 정부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 고심하던 라오스 정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후에이오 댐은 해외 건설 시장에서 BOT 방식으로 수주한 최초의 계약이었다. 계약 체결 후 댐 설계를 위한 답사팀이 현지로 급파됐다. 후에이오 댐의 설계는 국내 댐과 터널 설계의 최고 권위자인 유태성이 총괄했다. 완벽한 댐을 건설해야지 되고 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지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느냐. 인간의 접근을 허락한 적이 없는 천혜의 원시림. 과연 이곳에 어떻게 거대한 댐을 세울 것인가? 댐 예정지를 찾아가는 유태성은 막막하기만 했다. 유태성은 밀림석을 헤치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금단의 땅, 밀림은 쉽게 이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댐이 들어설 해발 950m 볼라벤 고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밀림석을 헤치며 직접 찾아가는 방법뿐. 현지인의 안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밀림 지역. 유태성은 댐 예정지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다. 만년 전 융기에 형성된 후에이오 댐 예정지는 지반이 약한 퇴적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 조사와 그 정확한 타당 조사는 이 프로젝트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조사를 수행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댐은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다. 따라서 강우량은 댐 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과연 비가 얼마나 올 것인가? 그러나 국가 기본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서 정확한 강우 자료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 프로젝트는 전력을 생산 수출해 30년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BOT 방식. 곧 비 한 방울이 돈으로 직결되는 상황 속에서 유태성은 강우량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최적의 강우량을 산출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강우량이 너무 많으면 댐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너무 적으면 경제성에 영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유태성은 추정한 강우량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댐 설계에 들어갔다. 후에이오 댐은 풍부한 강수량을 이용해 높이 80m, 길이 400m의 댐을 쌓아 6억 톤의 물을 담수한 다음 수직 터널의 낙차를 이용해 발전 용량 15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댐 건설을 위한 선발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그러나 댐 예정지까지는 겨우 차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비포장 도로가 전부였다. 그나마 있던 길도 끊겼다. 댐 건설 예정지까지 남은 거리는 25km. 선발대로 투입된 김용혜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동안 가졌던 개념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었습니다. 보통 한 수십 년 된 그 거목과 잡목이 막 엉켜 있어서 사람 진입이 한 2, 3m조차도 힘들 정도였으니까 그걸 딱 접하는 순간에 일단 뭐 막막한 감정부터 그냥. 댐 공사 시작은 원시림을 뚫고 진입도로를 닦는 일부터 시작됐다. 라오스에 낙후된 국가 기반 시설은 도로나 교량마저도 전혀 갖춰지지 못한 형편이었다. 김용혜가 가진 것이라곤 베트남전에 사용됐던 미군 군사지도가 전부. 게다가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의 주 이동로로 이용된 라오스의 밀림은 대부분 대인줄의 매설 지역이었다. 한 달간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 후에야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도 한 장 없는 밀림 속에서 길을 낸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작업이었다. 사방이 가로막힌 빽빽한 밀림 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산봉우리 너머에서 피어올린 연기를 따라 길을 내다보면 방향을 잃기가 일쑤. 지도에도 없는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나 되돌아 나오기를 수없이 반복해야만 했다. 아무리 이곳은 천지간다는 게 통공사지만 이곳은 좀 심했었습니다. 100m 공사하는데 한 달 이상 소비한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댐 공사를 하러 왔지 이거 진입도로 공사만 하다 가는 게 아닌가. 예정대로라면 본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진입도로 공사에 이미 6개월을 허비했다. 갑자기 먹구름과 함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라오스의 우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6월부터 시작해 10월 말까지 해를 보기 힘든 라오스 특유의 우기. 연일 쏟아지는 비로 모든 것이 마비됐다. 애가 타는 사람은 바로 공무 책임을 맡은 유영근이었다. 현장에서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 4개월 동안 햇볕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대 우림 공사, 동남아 공사나 나이지리아 공사 같은 공사의 경험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간당 최대 강우량 150mm. 처음 적는 라오스 우기. 공사는 진척되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공사 진척은커녕 오히려 도로 보수의 모든 장비와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진흙구덩이로 변하고 있었다.
우기가 시작된 지 열흘 후 도로가 끊겼다. 부식과 연료 보급 차량의 진입마저 불가능해졌다. 최악의 소식이었다. (800여) 명이 먹을 비상식량은 고작 일주일분. 우기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 3개월. 공사 진행은 거의 불가능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음식도 기본적인 음식밖에는 제공할 수가 없었고 또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발전기도 못 돌려서 제한 성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장비들도 태반이 설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는 길에 빠진 그 연료 운반차 꺼내러 가서 장비가 그 운반차에 싣고 있던 기름을 다 써버리는. 그때 조심스레 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밀림 속 한가운데 고립된 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5개월의 긴긴 우기가 끝이 났다. 한국인의 뚝심은 라오스의 지독한 우기를 버텨내는 데 성공했다. 미지의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다짐. 이것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었다. 1년 만의 대장정 끝에 마침내 진입도로가 완공됐다. 해발 950m의 볼라벤 고원 위에 건설될 후에이호 댐은 저수 용량만 6억 톤. 수직 터널을 이용해 700여 미터 아래로 물을 떨어뜨려 발전을 하는 유역 변경식 방식이다. (94년) 말 예정보다 늦은 본댐 공사가 시작됐다. 이미 공사 기간은 1년 가까이 허비한 상태. 본격적인 댐 공사의 시작과 함께 늦은 공사 기간을 만회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정구영과 선발대로 투입된 김용혜와 유영근은 본댐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 댐을 건설할 때는 먼저 하천에 흐르는 물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곳으로 물길을 유도한다. 즉 가베스로 터널 공사를 마친 후 본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늦은 공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다행히 이 지역에 건겐 물의 양이 적은 점을 이용해 물길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채 본댐과 가베스로 터널 공사를 동시에 강행했다. 밀림 속 오지에서 힘겨운 작업을 진행시켜야만 하는 정구영 소장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업 진행은 순조로웠다. (5개월) 후 본댐 컵하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가베스로 터널 공사 또한 관통 작업을 겨우 끝냈을 무렵 예상보다 이른 두 번째 우기가 시작됐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 150mm의 비를 뿌리는 라오스 우기. 엄청나게 불어난 물이 현장으로 밀어닥치자 공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유도 배수만으로는 불어난 물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김대리만은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터널 안 무너져요. 터널 안 무너집니다. 각각 시공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베스로 터널과 본댐 둘 중에 하나로 물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과연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그 가베스로 터널로 이제 물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 유속에 대한 충격하고 그다음에 그 노출되는 안반들의 그 강도 저하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터널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댐 쪽으로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우기 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고 우기가 완료되고 그 침전물을 재굴착해서 청소해야 되는 작업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경무에 시달리던 현장 소장이 쓰러져 서울로 후송 조치됐다. 현장 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용혜마저 말라리아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정구영 소장이 서울로 후송된 지 일주일 후 그의 부음이 전해졌다. 현장 초기에 어려웠던 때 매일 야근으로 필요하시는 그 과로하시는 데다가 또 쓰러지기 며칠 전에 파워하우스를 갔다 오셨는데 그 파워하우스 갔다 오는 길이 절벽길에 길도 없고 왕복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길로 저희 젊은 직원들도 그 가기 힘들어하던 그런 아주 험한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갔다 오셔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가베스로 터널과 본댐 둘 중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가베스로 터널로 물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우리 프로젝트 종패와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공사는 끝났어도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 콘크리트 마감 처리는 끝나지 않은 상태. 가베스로 터널로 강물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우기가 끝날 때까지 김용애와 유영근은 모든 것을 오직 하늘에 맡겼다. (5개월) 후 그들의 선택은 옳았다. 염려했던 것보다 가베스로 터널의 상태는 양호했다. 이것도 좀 이런 게 몇 분 좀 있는데 가베스로 터널과 본댐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자 이제는 본댐의 성토가 기다리고 있었다. 댐을 축조할 때는 건설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로 이용한다. 후에이오 댐은 주변의 크고 작은 바위를 이용해 층층이 쌓아 올리는 석괴댐 형식으로 설계됐다. 경제적이고 안정성을 갖춘 댐을 축조하기 위해 안반의 품질을 검사하고 수차례 시험 성토를 거친 후 본댐 쌓기에 돌입했다. 본댐 성토는 양경진의 책임 아래 진행됐다. 하루 24시간 동안 인력이 총동원되어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그런데 공사의 진척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발생했다. 이번엔 건기가 시작되자 본댐 성토에 필요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석괴댐을 쌓을 때는 돌이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쌓아야 댐 완공 후 댐의 침하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물 부족으로 본댐의 성토 작업은 진척되지 않은 채 매일 제자리 걸음 상태였다.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물과의 싸움이었죠. 보통 하루에 덤프트럭 15톤 1000대분이 시공된다면 그 양의 20%가 물로 뿌려줘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밀림 속 그것도 건기에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작업. 그것은 불가항력이었다. 넓은 면적에 효과적으로 물을 뿌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모색됐다. 하지만 인공 살수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우기로 접어들자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세차게 내리붙는 빗줄기 덕에 댐 성토 작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높이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그동안 수없이 작업을 방해하던 우기가 호기로 작용, 댐 성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예정된 공기를 맞출 수 있게 됐다. 담수 전 본댐의 마지막 공사가 시작됐다. 본댐의 표면을 콘크리트로 마감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포장하는 표면 차수 콘크리트 작업이었다. 물을 저수하는 댐은 물이 새지 않게 단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후에이오 댐에 적용된 표면 차수 콘크리트 방법은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 시작하면 정상에서 바닥까지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다. 만약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음새 부분의 균열이 발생해 물이 셀 염려가 있다. 만에 하나 그 틈으로 물이 새나갈 경우 댐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따른다. 댐 정상에서 바닥까지 폭 25m, 최고 높이 76m, 최대 경사 길이 106m. 흔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은 콘크리트 타설. 양경진은 긴장 속에서도 작업을 독려했다. 99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97년 초에는 무조건 담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이는 방법이 절실했다. 결국 해결 방법은 작업시간 단축뿐이었다. 양경진은 야간 작업도 불사했다. 라오스 밀림 속을 환히 밝히며 대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2년의 사투 끝에 라오스 밀림 속의 거대한 구조물인 본댐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젊은 토목인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아마 저처럼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물이 제일 처음 만나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물이 새지 않도록 정밀 시공을 요하는 작업이었기에 공사 기간 내내 나 자신과의 그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라오스의 밀림 속 959지의 승부사들. 이들은 산과 산을 넘나드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밀림 속 한가운데 높이 80m의 위풍당당한 댐을 탄생시켰다. 후에이오 댐 프로젝트는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볼라벤 고원의 950m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댐 성토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은 저수된 6억 톤의 물을 고원 아래 발전소까지 흘려버리는 터널 공사였다. 별도의 또 터널 시공에 관한 모든 책임은 서정욱에게 주어졌다. 당초 수압 터널은 지형을 따라 지표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급경사인 지형 조건 때문에 수직 수압 터널 방식으로 최종 변경됐다. 설계 변경 후 서정욱은 곧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날아갔다. 다이아몬드광 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 제1의 수직터널 굴착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청난 압력을 가진 물이 통과하는 수직 수압 터널은 난공사 중의 난공사. 드디어 아시아 최대 낙차를 자랑하는 715m 수직 수압 터널로의 도전이 시작됐다. 수직 수압 터널의 굴착이 시작되고 현지에서 선진 기술을 습득한 서정욱도 현장으로 투입됐다. 715m 고원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은 먼저 발파한 후 굴착, 그와 동시에 콘크리트로 마감하며 터널을 뚫고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됐다. 발파 후 터널 안으로 내려가면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그 안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지구상 최악의 작업 현장. 협소한 공간 내에서의 작업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지하 715m. 터널 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작업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지하 깊숙한 곳, 그곳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막장이 불과 5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 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715m) 수직 수압 터널이 공사되고 있는 동안 상부 수압 터널과 하부 수압 터널에서도 동시에 굴착 공사가 진행됐다.
세 터널을 동시에 작업을 진행시켜 정확히 만나야 하는 지상 최대의 작전. 또한 수직터널 내부 지하 작업장은 물 떨어지는 소리와 굴착 소리 때문에 말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극한 상황. 시간당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듯이 쏟아지는 지하수는 늘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맞으면 아플 정도고 위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10분이면 살이 부르트고 혹여 상처라도 나게 되면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대 근무조가 지하 터널 안으로 내려간 지 3시간 후 발전기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전기가 멈춤과 동시에 지하 터널 안의 환풍기도 양수기도 모두 작동이 중단됐다. 지하 터널 공사에서는 발전기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어떻게든 터널 안에 갇힌 근로자들을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라오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발전기 정비를 위해서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시간이 없었다. 서정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법을 찾았다. 제 아무리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공사 일정이라 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었다. 서정욱은 임시방편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최후의 선택이었다. 수직수압 터널의 지하 작업장은 가까스로 정상을 되찾았다. 그리고 사고 발생 6시간 후 작업자들은 무사히 구조됐다. 제한된 시간 내에 사람을 못 건지면 6시간 후면 사람 가슴 높이까지 물에 잠기게 되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기에 정말로 심령 감수했습니다. 해발 950m 볼라벤 고원. 이제 715m 아시아 최대 낙차를 자랑하는 수직수압 터널 마지막 한 통만 남겨둔 상황. 하부 터널 나오세요 봐. 마지막 발파 순간이 다가왔다. 지금부터 1분 후 수직 터널 마지막 발파 들어갑니다. 네, 대기 완료했습니다. 마방 시작했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외길만 고집해온 지난 1년. 최종 관통을 위한 마지막 폭약이 장전됐다. 배터리 차징. 715m 땅속 깊이 차징 뚫고 완료. 내려간 수직 터널과 카운트다운 고원 아래서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온 하부 터널은 정확히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5, 4, 3, 2, 1, 블라스팅! 곧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폭발음이 들려오고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환희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715m) 깊이의 수직 수압 터널과 (1365m의) 하부 수압 터널. 마침내 한 곳에서 정확히 만나는 데 성공했다. 단풍된 날은 터널 뚫는 사람들의 축제일입니다. 굴착하면서 그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날이고 고생 끝 행복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상 최대의 난공사, 아시아 최대 715m 수직 수압 터널 관통. 오랜 꿈이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라오스 밀림 속 해발 950m 고원 위에 저수량 6억 톤의 웅장한 인공 호수가 펼쳐졌다.
우리 기술로 최초 설계하고 시공한 V2호 댐. 이제 댐과 발전소를 잇는 최종 작업. 하부 수압 터널의 강철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부 수압 터널 1200m 부분에 수압과 지압을 견뎌내기 위한 직경 2.7m, 무게 50톤의 대형 강철관을 시공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지하수가 흐르는 중에는 강철관의 이음새를 용접할 수 없기 때문에 물기를 유도한 채 작업에 임했다. 하부 수압 터널은 엄청난 수압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강철관을 설치한 후 그 외벽에 다시 한번 콘크리트로 마무리한다. 이 공사는 윤태춘이 맡았다. 지하 한 1200m에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사우나실에서 꼭 용접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감전 또 누전 사고 그런 게 상당히 작업을 방해하는. 드디어 하부 수압 터널의 공사가 완료되고 발전만을 남겨둔 시점. 어느 날 갑자기 누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비상사태였다. 터널 내부에 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누수가 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답답해하고, 누구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댐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 공사 현장은 발칵 뒤집히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이제 상업 발전까지 남은 시간은 7개월. 시간이 전혀 없었다. 윤태춘은 급히 서울의 유태선에게 SOS를 전했다. 그런 속도를 빼면은 터널이 무너지는데 터널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 설계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수량에 관한 보고. 이상 빼지 말고. 원인 모를 누수 현상은 터널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댐 전체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였다.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업계나 나라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수 원인은 하부 수압 터널을 용접할 때 사용했던 유도 배수관의 최종 마감 처리 미숙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 설치만이 남았다. 거기 비 오나? 발전 설비의 모든 책임은 김찬영에게 주어졌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의 입지 조건상 모든 발전 장비는 인접 국가인 태국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 들어와야 한다. 문제는 좁은 도로와 복병처럼 나타나는 하천이었다. 160톤에 가까운 발전기를 실은 중장비 행렬은 곳곳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찬영은 교량을 고수하거나 우회 도로를 만들어 이동시켜야만 했다.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기 시작 전에 무조건 발전 장비를 도착시켜야만 했다. 만약 우기라도 만나게 되면 4개월을 고스란히 길에서 허비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발전기 때문에 상업 발전 날짜를 맞출 수 없게 된다면 지난 7년간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였다. 점점 우기는 다가오고 시간에는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 가까스로 발전기 반입에 성공했다.
명령 때문에 분해되어 운반된 발전기는 곧바로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한 달간의 작업 끝에 모든 발전 설비 설치 완료. 상업 발전 약속 시기를 넉 달 앞둔 시점이었다. 모든 작업은 끝이 나고 이제는 시험 발전만 남았다. 드디어 태국 전력청으로 전기를 보내는 첫 시험 무대. 오케이, 굿. 레디? 스타트. 과연 발전기는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모든 게 정상이었다. 태국으로의 시험 성전은 성공이었다. 태국까지 이제 전기가 제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기뻤고, 이제는 나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때마침 찾아온 우기는 댐의 담수량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상업 발전까지의 성공은 보장된 듯했다. 그러나 김찬현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엄청난 비에 그만 송전탑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9월 3일 상업 발전 시점 시기는 2달여. 폭우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20도 비틀어줘.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렇지. 약속한 상업 발전 날짜에 맞추기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건 사투가 계속됐다. 후에이오 수력 발전 프로젝트, 그 7년간의 대역사가 마무리되는 날. Ready for commercial operation to EGAT network.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Ready? Switch on. 발전기는 힘찬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원스러운 물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생산된 전력은 태국으로 이상 없이 송전됐다. 지난 7년간 밀림 속에서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라오스 후에이오 사업 발전은 대성공이었다. 첫 성공은 우리나라 댐 시공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변전, 송전에 이르는 전체 전력 시스템을 다 갖춘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한 노하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더 어려운 프로젝트가 나오더라도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계 댐 건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자부합니다. 연간 613기가와트의 전력을 태국으로 전량 수출하는 밀림 속의 보물 후에이호 수력 발전 프로젝트. 지난 7년간 산과 산을 뛰어넘는 라오스 밀림 속 959지의 대승부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